엄마, 생일이었네요.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미역국이나 끓여 먹을게. 미역국은 어머님이 맛있게 더 잘하시니 직접 하시는 게 맛있을 거예요. 정말 허탈했어요. 제가 제 생일에 제가 미역국을 끓여 먹어야 하는 상황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더 허탈한 일이 있었어요. 엄마, 우리 다음 달에 일본 온천 여행 가요. 장모님, 장인어른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온천이라니. 좋겠다.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 어머님, 이번 여행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온천도 계단이 많고, 걷는 일정도 많고, 어머님 무릎도 안 좋으시니까 이번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걷는 것도 좋아하고 온천도 가보고 싶어. 엄마,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다음에 좀 더 편한 국내 여행으로 가요. 어머님, 집에 혼자 계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요즘 집이 시끄러웠잖아요. 이참에 조용히 쉬세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저는 여행 계획이 없었구나. 며느리 부모님은 초대하면서 저는 왜 빼려고 하는 걸까요? 같은 가족인데 말이에요. 여행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제 방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양원 시설도 요즘 좋다던데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외롭지도 않으실 거고, 그리고 어머님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받으시잖아요. 요양원비 내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도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친구들 초대하기도 그렇고 자유롭게 생활하기도 그렇고 어머님도 눈치 보시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천천히 설득해봐요. 어머님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71세 심성욱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큰아들 부부와 손자 민서랑 같이 살게 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된 집인데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며느리가 새 가족이니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었어. 조심스럽게 살았죠.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것도 발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 제 방 앞을 지날 때도 숨소리까지 죽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땠을까요? 새벽 6시에 청소기 돌리면서 어머님 주무시죠 라고 말은 하지만 제 방 문은 쿵 하고 닫고 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가면 이미 며느리가 아들이랑 손자 아침 차려놓고 있어요. 제가 뭐 도와줄까 라고 하면 어머님은 쉬세요. 저희끼리 할게요 라고 하죠. 처음엔 며느리가 효부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끼어들면 번거롭다는 뜻이더라고요. 점심때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가 해놓은 반찬들이 있으면 조금씩만 덜어먹고 부족하면 제가 따로 만들어 먹었어요. 저녁엔 더 심했죠. 아들 가족이 거실에서 TV 보며 치킨 먹을 때 저는 제 방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가 없는 듯 살아야 평화가 유지되는구나. 제가 거실에 나가서 TV라도 틀면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져요. 제가 부엌에서 뭘 하려고 하면 어머님, 위험해요. 라면서 막아 세워요. 한 번은 손자 민서가 제게 와서 할머니, 왜 항상 방에만 있어요? 같이 영화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 민서야, 할머니는 피곤하시니까 방에서 쉬게 해드려. 라고 하는데 그 말투가 얼마나 차가운지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아들한테 부담을 준 게 뭐가 있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투명인간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 안 하고 그냥 제 방에서 나와서 화장실만 갔다 들어가고 밥도 때 되면 조용히 나와서 후딱 먹고 들어가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럴수록 며느리는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올해 제 생일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거든요. 제 생일은 4월 15일이에요.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도 축하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생일이 그리 중요하겠어요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생일 축하해요. 한마디는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손자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점심때쯤 되어서야 아들이 아, 엄마 생일이었네요.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해주려나 했는데 며느리가 어머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미역국이나 끓여 먹을게. 라고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묵은 미역 한 줌 꺼내주면서 어머님이 직접 하시는 게 맛있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제가 제 생일에 제가 미역국을 끓여 먹어야 하는 상황이긴 거잖아요. 미역 굴리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제 생일마다 꼭 외식을 했었는데 비싼 곳은 아니어도 동네 중국집이라도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수고했어. 생일 축하해. 라고 해주던 그 사람이 그리웠어요. 미역국 끓이는데 눈물이 냄비에 떨어졌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미역국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방에 들어와 있는데 저녁에 아들이 치킨을 시켜왔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같이 먹자고 할 줄 알았는데 거실에서 셋이 먹더라고요. 저는 방에서 남은 미역국 데워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딱 일주일 후였어요. 며느리 생일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와인 파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퇴근하면서 케이크도 사오고 치즈도 사오고 과일도 한가득 사왔어요. 저녁 7시부터 며느리 친구들이 와서 거실이 완전히 파티장이 됐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들이 반짝반짝하고 치즈랑 샐러드, 케이크까지 정말 호화롭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생일 파티구나 싶었죠. 저는 제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손자 민서가 와서 할머니는 왜 안 나가요? 케이크 정말 맛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괜찮아. 너만 맛있게 먹어. 라고 했죠. 정말 나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때 며느리가 민서한테 하는 말이 들렸어요. 민서야, 할머니는 좀 쉬게 해드려.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제가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고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의 진짜 뜻은 빠지라는 거였죠.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제 방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 가족이 맞나? 아니면 그냥 얹혀 사는 남인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뒤였어요. 아들이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다음 달에 일본 온천 여행 가요. 장모님, 장인어른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가족 여행을 가는구나. 남편 없이는 처음이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설레더라고요. 일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중에 여행 좀 가자고 했었는데 그때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미루다가 결국 못 갔었어요. 그래서 온천이라니. 좋겠다.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들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엄마는 여권이 있으세요? 없는데 만들어야겠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라고 하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행 계획을 짤 때도 저한테는 아무 말이 없고 며느리랑 아들이 둘이서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여행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온천도 계단이 많고, 걷는 일정도 많고, 어머님 무릎도 안 좋으시니까, 이번엔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무릎이 안 좋다고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씩 돌면서 산책하는데요. 시장 갈 때도 걸어서 가고 집안일도 다 하는데 무슨 무릎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걷는 것도 좋아하고 온천도 가보고 싶어. 라고 했더니 아들이 나섰어. 엄마,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다음에 좀 더 편한 국내 여행으로 가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저는 여행 계획에 없었구나. 며느리 부모님은 초대하면서 저는 왜 빼려고 하는 걸까요? 같은 가족인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덧붙여서 하는 말이 어머님, 집에 혼자 계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요즘 집이 시끄러웠잖아요. 이참에 조용히 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시끄럽다는 게 저 때문이라는 뜻인가요? 저는 매일 방에만 있는데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누워 있는데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행 가서 신경 쓸 게 하나 줄어서 다행이다. 어머님 모시고 가면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잖아. 맞아. 우리도 좀 자유롭게 놀고 와야지. 그 대화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서럽더라고요. 제가 언제부터 가족의 짐이 됐을까요? 남편이랑 둘이 살 때는 어디든 같이 다녔는데 제가 나이 먹었다고 해서 여행도 못 갈 사람이 된 건가요? 며칠 뒤 아들이 여행 일정표를 보여주면서 엄마, 우리 이렇게 다녀올 거예요. 재미있을 것 같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정표를 보니까 정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온천도 있고 맛집도 있고 쇼핑도 하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 없었어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맛있는 것도 사다 줄게요. 응. 알았다. 조심히 다녀와. 라고 대답했지만 속은 벌겋게 끓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족 여행에서 저만 빠지게 됐어요.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정작 가족 여행에는 끼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행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제 방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여행 준비 이야기려니 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뭔가 저한테 들리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어봤는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제 심장을 한 방에 관통해 버렸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진짜 노후 준비해야 하잖아요. 민서도 크고 있고 나중에 대학 갈 때까지 생각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어머님 방을 리모델링해서 민서 방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 방을 민서 방으로 바꾸겠다고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란 말인가요? 그런데 엄마는 어쩌고? 라고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요양원 시설도 요즘 좋다던데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외롭지도 않으실 거고, 그리고 어머님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받으시잖아요. 요양원비 내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요양원이라고요? 제가 언제 요양원에 가야 할 사람이 됐나요? 저는 아직 건강해요. 밥도 해 먹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손자 돌봄도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런 제가 요양원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잖아.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질까봐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저를 치워버리고 싶어서 하는 말인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계속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도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친구들 초대하기도 그렇고 자유롭게 생활하기도 그렇고 어머님도 눈치 보시잖아요. 그 말에 아들이 하면서 고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국 아들도 며느리 말에 동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라고 아들이 묻자 며느리가 천천히 설득해봐요. 어머님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고 싶었어요. 내가 언제 요양원 가겠다고 했느냐. 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가족한테 짐이 되어서 요양원에 가야 할 사람이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아, 이제 정말 결정해야겠구나. 저는 제 통장을 꺼내서 잔고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이 집 제 명의예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제 이름으로 상속받은 집이에요. 아들이나 며느리는 모를 거예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바로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저도 제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로 했어요. 아들 가족이 일본 여행을 떠나기 전날,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그들이 여행 준비로 바쁘게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제 일을 처리하고 있었죠. 우선 동네 부동산에 가서 집 시세를 알아봤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어머니, 이 집 정말 좋은 위치네요. 요즘 이런 집 구하기 힘든데 혹시 파실 생각 있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팔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금매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급한 건 아니지만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사실 급했어요.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거든요. 부동산 아저씨가 집을 보러 왔어. 어머니, 이 집 관리 정말 잘 되어 있네요. 벽지도 깨끗하고 보일러도 신식이고 금방 팔릴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세보다 조금 싸게 해도 되니까 빨리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 다음날 벌써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혼부부였는데 집을 보자마자 여기로 정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계약금도 바로 주고 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들이 엄마, 우리 내일 새벽 비행기라 일찍 나가야 해요. 집에서 잘 지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재미있게 놀고 와. 라고 했죠. 속으로는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 일을 다 끝내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아들 가족이 떠난 그날 오후, 저는 부동산에 가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모든 서류를 준비해 갔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짐덩어리였으니까요. 집 열쇠를 새 집주인에게 넘겨주면서 잘 살세요. 좋은 집이에요. 라고 했어요. 새 집주인 부부가 어머니, 어디로 이사 가세요? 라고 묻길래 시골로 내려가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어요. 이 집에서 아들 낳아 키우고 남편이랑 웃고 울고 했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추억들도 이제는 과거일 뿐이에요. 현재 이 집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전남 해남으로 내려갔어요. 몇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알아본 작은 시골집이 있었거든요. 집값이 서울의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고 조용하고 공기도 좋은 곳이에요.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봤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올까 봐서요. 하지만 여행 중이라 그런지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컵라면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잘한 일일까? 하지만 금방 답이 나왔어요. 제가 요양원에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선택한 거예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한 거죠. 다음 날부터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무도 눈치 볼 사람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진짜 제 집에서 말이에요. 아들 가족이 일본 여행에서 돌아온 건 3일 뒤였어요. 저는 이미 해남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죠. 텃밭에 상추도 심고 마당에 꽃도 심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도 마시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계속 전화가 와서 결국 전화를 껐어요. 그들이 집에 도착해서 무슨 기분일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집 열쇠로 문을 열었는데 텅 빈 집을 발견했을 때의 그 당황스러운 표정 말이에요. 저는 손자 민서에게만 쪽지 하나를 남겨뒀었어요. 민서 책상 위에 곱게 접어서 놓아둔 편지였죠. 우리 민서에게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단다.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민서야, 할머니가 하나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사람은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단다. 떠나고 나서 후회해도 늦어. 할머니를 보고 싶으면 착한 사람이 되렴. 할머니가 민서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것 꼭 기억해줘. 할머니가 그 쪽지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설명도 변명도 원망도 없이 그냥 사라진 거죠. 다음 날 아침부터 또 전화가 미친 듯이 왔어요. 이번엔 아들뿐만 아니라 사촌 동생들, 친척들한테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들이 온 동네에 연락을 돌린 모양이에요. 엄마가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사촌 동생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언니, 도대체 왜 그랬어? 아들이 미칠 것 같다고 하던데 경찰서에도 신고했다가 취소했다더라고. 그때서야 전화를 받았어요.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들한테 전해줘. 엄마는 요양원 갈 사람이 아니라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촌 동생이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길래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줬어요. 생일날 혼자 미역국 끓여 먹은 것부터 가족 여행에서 빠진 것, 그리고 요양원 얘기까지 다 말했죠. 사촌 동생이 한참 듣더니 아이고, 언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도 그렇지. 집을 팔아버리면 어떡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 내 이름이었어. 내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거야. 며칠 뒤에는 아들이 직접 해남까지 찾아왔어요. 동네 이장님한테 물어물어서 제 집을 찾아온 거죠. 대문 앞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마음이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문을 열어줬더니 아들이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걱정을 지금 하니?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는 생각해봤니? 엄마, 집으로 돌아가요. 다시 같이 살아요. 그 집은 이미 남의 집이야. 엄마가 팔았어. 그때 아들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리고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아들이 당황해서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들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구나.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담보로 잡았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하니? 그제서야 아들이 정말 잘못했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며느리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안 왔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또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아들은 하루 종일 있으면서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제 마음대로, 밥 먹는 시간도 제 마음대로, TV 채널도 제가 보고 싶은 걸 마음껏 볼 수 있어요. 아무도 눈치 줄 사람이 없으니까 거실에서 트로트 틀어놓고 춤도 춰보고 요리도 제가 먹고 싶은 거 해 먹고요. 텃밭 가꾸는 재미도 쏠쏠해요. 상추, 배추, 무, 고추, 토마토까지 심었는데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반찬 해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웃 할머니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서울에서 왔어요. 라고 했더니 도시 사람이 시골살이 힘들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혀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라고 했죠. 정말 그랬어요. 서울에서는 매일 눈치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일어나서 밤에 별 보며 잠들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친해지면서 삶의 재미도 생겼어요. 같이 산책도 하고 경로당에서 화투도 치고 서로 집에 놀러도 가고요. 제가 김치 담가서 나눠드리면 다들 서울 김치는 정말 맛있네요. 라고 칭찬해 주세요. 어느 날은 옆집 할머니가 부자네, 서울에서 혼자 내려와서 이런 집 사고 여유롭게 사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부자가 아니라 자유를 산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정말 그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한테도 미안해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민서한테 편지를 써요. 안부 묻고 공부는 잘하는지 건강한지 물어보는 편지예요. 민서도 가끔 답장을 해줘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할머니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긴 해요. 그래도 민서는 제 손자니까요. 하지만 아들 부부가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혹시라도 제가 민서를 데리고 도망갈까봐 걱정하겠죠. 가끔 아들한테서 안부 문자가 와요. 엄마 건강하시죠? 몸 아픈 데 없으시죠? 그럴 때마다 잘 지내니까 걱정 말아라고 짧게 답장해요. 더 이상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거든요. 며느리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도 제가 나간 게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저도 그 사람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제가 혼자 사는 걸 신기해해요. 자식들이 왜 혼자 두냐고 물어보면 제가 혼자 살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대답해요. 자식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가끔 보러 갈 거예요 라고 덧붙이기도 하고요. 사실 서울에 갈 생각은 없어요. 그곳에는 더 이상 제가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요. 여기가 제 진짜 집이에요. 제가 선택한 곳, 제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71살에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나요? 처음에는 저도 걱정했어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 살게 되면 외로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혼자 살아보니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때가 더 외로웠어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혼자 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었으니까요. 그때는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몸은 혼자 있지만 마음은 자유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것부터가 즐거워요. 날씨가 좋으면 텃밭에 나가서 풀도 뽑고 물도 주고 비가 오면 집 안에서 뜨개질도 하고 책도 읽어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울에서와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제가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니에요. 그냥 심성옥이라는 한 사람으로 대해주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저 같은 할머니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화요일마다 경로당에서 요가 교실이 있는데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요가냐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몸도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져요. 목요일에는 한글 교실이 있어요. 젊은 선생님이 와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간단한 컴퓨터 사용법도 알려줘요. 덕분에 이제 카카오톡도 할 줄 알고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도 찾아봐요. 토요일에는 할머니들끼리 돌아가면서 집들이를 해요. 각자 음식 하나씩 해와서 나눠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게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서울에서는 이런 따뜻한 인간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문득 서울 생각이 나기도 해요. 특히 민서 생각이 많이 나죠.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할머니 생각은 하고 있을까? 그럴 때면 조금 외롭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금방 지나가요. 제가 서울에 있었다고 해서 민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지금처럼 가끔 편지로 안부를 주고받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의 제가 더 행복해졌다는 걸 민서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느덧 해남에서 산 지 6개월이 됐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제 마음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컸다면 지금은 평온함과 감사함이 더 커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가끔 자문해봐요. 집을 팔아버리고 가족을 떠나 혼자 살기로 한 게 정말 잘한 일일까요? 결론은 항상 같아요. 후회 없다. 만약 그때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정말로 요양원에 가게 됐을 거예요. 아니면 계속 눈치 보며 작아져서 살다가 어느 날 조용히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그런 삶이 제가 원했던 노후였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의 저는 매일이 새로워요. 어제는 텃밭에서 처음으로 방울토마토를 땄는데 그 작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 손으로 기른 토마토를 따서 바로 입에 넣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달고 맛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내년 봄에는 작은 화단을 만들어서 꽃을 키워보고 싶어요. 코스모스, 해바라기, 장미까지. 제가 좋아하는 꽃들로 가득한 화단을 만들어서 동네 할머니들을 초대해서 차 한 잔 마시며 수다 떨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혼자서는 무리겠지만 경로당 할머니들과 함께 당일치기 여행이라도 가보고 싶어요. 벌써 김순자 할머니랑 내년에는 부산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봅시다라고 약속했어요. 가끔 동네 젊은 며느리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해주는 조언은 항상 같아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소원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고 며느리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정작 제가 그 조언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게 아쉬워요. 며느리와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아예 떠나버리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들한테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가 와요. 엄마 건강하시죠? 겨울이 오는데 난방은 잘 되나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차갑게 대답했는데 요즘은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했어요. 라는 긴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마음이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없어요. 이미 각자의 삶이 자리 잡혔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이 행복하거든요. 대신 가끔 서울에 올라가서 하루 정도 보내다 오는 것은 생각해 보고 있어요. 특히 민서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70살이 넘어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혈연 관계가 가족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하고, 며느리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고, 손자는 제 피가 흐르니까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가족은 따로 있더라고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동네 김순자 할머니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죽 끓여서 가져다 주셨어요. 이웃집 박영희 할머니는 제가 서울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울 때 같이 울어주셨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제가 새로 시작한 삶을 응원해 주시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격려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제게는 진짜 가족이에요. 혈연 관계는 없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죠. 반대로 아들 가족은 어떨까요? 같은 피가 흐르고 한 집에서 살았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제가 외로워하는 걸 알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제가 필요로 하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그런 관계를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족인 거죠. 제가 해남에 내려와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가 이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제 주위에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찾은 진짜 행복이에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족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70살에도 80살에도 언제든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